인생 사는 게 힘드네요. 제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올해 62살이고요. 작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반직 사무원으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서 정년까지 한 직장만 다녔죠.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고 애들도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도 셋이나 되고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큰 부자는 못 됐지만 그래도 빚 없이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적금도 꾸준히 들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크게 벌진 못해도 안정적이니까요. 작년 2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내랑 저는 이제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35년을 매일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무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옛날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먼저 퇴직하셔서 건설 자재 유통업을 하고 계셨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배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굴삭기 사업 괜찮던데 정민이 너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 하시면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무직이었는데 무슨 굴삭기냐고 웃었죠. 근데 선배 말씀이 요즘 은퇴한 사람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학원 다녀서 자격증 따고 중고 장비 하나 사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면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요. 솔직히 그 말에 혹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굴삭기 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저는 공사에서 토목 관련 서류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류상으로는 다 알고 있었죠. 이 정도 경험이면 할 수 있겠는데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굴삭기 사업 한번 해볼까 해. 아내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굴삭기냐고요. 근데 제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보여줬어요. 하루에 60만 원씩만 벌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거야. 1년이면 억대 수입이고. 아내 표정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아? 물으시길래 나 공사에서 35년 일했잖아. 건설 현장 돌아가는 거 다 안다고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고요. 서류로 본 건설 현장과 실제 현장이 얼마나 다른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애들 집 장만할 때 보태줄 수도 있겠네. 그렇게 가족 회의를 했고 큰애 작은애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아빠 평생 월급쟁이로 사셨으니 이번엔 도전해 보세요. 애들이 응원까지 해주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5년 공무원 생활 끝나고 이제 나도 사업가가 되는구나.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는데 이젠 내가 사장님이구나. 그 생각에 설레고 기뻤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굴삭기 학원을 검색했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등록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투자다, 투자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냈습니다. 교육과정은 2달이었고요.
학원에 가니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어요. 다들 은퇴 후에 뭔가 해보려고 온 분들이었죠. 우리 같은 사람들 많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나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교육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이론 수업에서는 장비 구조, 안전 수칙, 유압 시스템 같은 걸 배웠고요. 실습 시간에는 실제로 굴삭기를 운전해 봤습니다. 처음 조종관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내가 이런 큰 기계를 움직이는구나 싶었죠. 물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버킷이 엉뚱한 데로 가고 회전할 때 각도 조절이 안 됐어요. 강사님한테 혼나기도 여러 번 났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 공사에서 35년 일했다.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매일 아침 일찍 학원 가서 연습하고 집에 와서는 유튜브로 굴삭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배웠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사1회 만에 붙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자격증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아내도 좋아하면서 축하해 줬습니다. 애들도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했고요. 이제 장비를 구매할 차례였습니다. 새 장비는 너무 비쌌어요. 15톤급 굴삭기 신품이 2억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찾아다니다가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어요. 2018년식 15톤 굴삭기였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판매자를 만나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습니까? 유압 쪽은 문제 없나요? 제가 서류상으로나마 건설 쪽 일을 오래 해서인지 물어볼 건 다 물어봤어요. 판매자도 아이고 잘 아시네요 라며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가격은 9,500만 원이었습니다. 협상 끝에 9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굴삭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운반용 트럭도 필요했거든요. 5톤 트럭 중고를 3,500만 원에 샀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등록비, 각종 세금까지 합치니까 총 1억 3,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퇴직금 2억 5천에서 대부분이 나간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운영 자금도 필요했어요. 아내랑 상의해서 적금 5천만 원을 깼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1억 받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담보 대출이었어요. 금리가 연 4% 정도였는데 장비로 벌면 금방 갚지 뭐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총 3억 원을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 적금 5천, 대출 1억.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은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했는데 그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 싶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어요.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정민건설기계 대표 이정민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을 보니까 정말 사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사 35년 동안 명함에 항상 주임, 대리, 과장 이런 직급만 있었는데 이제 대표라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당신도 사장님이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도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 나가서 장비 점검하고 현장 전화 기다리면서 설렜습니다. 곧 첫 현장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공사에서 알던 건설업체들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저 이정민입니다. 공사 다닐 때 뵀었죠. 지금 굴삭기 사업 시작했는데
현장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다들 축하한다고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전화가 왔습니다. 과거 공사에서 알고 지내던 건설사 팀장님이었어요. 이 과장님, 아니 이 사장님, 경기도 광주에 아파트 신축 현장 있는데 굴삭기 필요하거든요.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에 갔습니다. 넓은 부지에 말뚝 박고 터파기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현장 소장님이 저를 보더니 오, 이 사장님 오셨네. 공사 출신이라며?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하루 60만 원, 한 달 작업 예정. 계산해 보니 한 달에 1,800만 원이었어요. 공무원 월급의 6배였습니다. 첫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터파기 작업이었는데 솔직히 떨렸어요. 학원에서 배운 거랑 실제 현장은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삽질 각도가 안 맞아서 현장 반장님한테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장님, 그렇게 파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죠. 창피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버킷으로 흙을 떠서 트럭에 싣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현장 인부들도 이 사장님 괜찮으신데 하면서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꽉 채워서 일했어요.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아서 28일을 일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1,680만 원 나왔어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엄청났습니다. 공무원 할 때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의 5배가 넘는 돈을 번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통장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 첫 달에 이만큼 벌었어.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는데 이젠 진짜 사업가네요. 그날 저녁 아내가 좋아하는 고깃집 가서 삼겹살 실컷 먹었습니다. 술도 한잔 했고요. 이제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둘째 딸도 잘 풀렸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고 추가로 다른 현장 의뢰도 들어왔어요. 지인 소개로 성남 쪽 단독주택 공사장에서도 일주일 일했습니다. 그달은 총 25일을 일해서 1,500만 원을 벌었어요. 여기서 기름값 20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사무실 월세 50만 원 빼도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셋째 딸에는 더 신이 났습니다. SNS에 사진도 올렸어요. 굴삭기 조종석에 앉아서 찍은 셀카를 올리면서 예순에 시작한 제2의 인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죠. 댓글에 대단하시네요. 멋있어요. 이런 응원이 달렸습니다. 과거 공사 동료들이 연락 와서 정민이 형 진짜 대단하다. 나도 퇴직하면 형처럼 해볼까?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장 가는 게 기다려졌어요. 장비 시동 걸 때마다 오늘도 60만 원 버는구나 싶었죠. 점심시간에 현장 반장님들이랑 도시락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애가 전화했어요. 아빠, 진짜 잘하시네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굴삭기 사장님이라고 자랑했어요. 딸아이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뿌듯했죠. 평생 월급쟁이 아빠였는데 이제 사업하는 아빠가 됐구나 싶었어요. 주말에는 손주들 데리고 현장 구경도 시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큰 기계 운전하는 거야. 손주들이 신기해하면서 할아버지 멋있어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10만 원씩 줬어요. 예전엔 10,000원, 2만 원 주기도 아까워했는데 이젠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아내랑 해외여행도 계획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동남아 한번 다녀올까? 아내가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35년 동안 제대로 된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거든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애들 키우기도 빠듯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수입이면 1년에 2번은 여행 갈 수 있겠어.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장밋빛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싶었어요. 공무원 월급쟁이로만 평생 살 게 아니라 진작 사업할 걸 후회했죠. 근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건설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수금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석 달 동안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매달 평균 1,400만 원씩 벌었고 대출 이자도 문제없이 갚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 안에 대출 다 갚겠는데 그렇게 계산하면서 좋아했죠. 근데 그게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넷째 달 10월이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일하던 아파트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장님, 이번 달은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일 정도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현장 사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다른 현장 의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었는데 10월에는 딱 한 군데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이틀치 일이었어요. 결국 그달은 20이틀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매출이 1,320만 원. 전달보다 300만 원 줄었어요. 그래도 일시적인 거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11월이 되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어난 겁니다. 아파트 현장에서도 이 사장님 미안한데 이번 달은 열흘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콘크리트 작업이 어렵거든요 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설 현장은 겨울에 일이 없다는 걸요. 서류로만 보던 건설 공사 일정표에서는 몰랐던 겁니다. 추우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으니까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터파기 작업도 땅이 얼면 못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시작한 거였죠. 11월에는 겨우 열이틀 일했습니다. 매출이 720만 원. 근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장비 할부금이 월 300만 원, 트럭 할부금이 월 100만 원, 사무실 월세 5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일 안 해도 매달 50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 이자가 월 33만 원쯤 됐어요. 1억 대출 받은 거 연 4% 이자였거든요. 결국 11월 한 달 수입이 720만 원인데 고정비가 533만 원 나가니까 순수익은 187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기름값은 거기서 또 빼야 하고요. 처음으로 적자를 본 달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 달은 돈을 별로 못 벌었어. 아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괜찮아요? 대출 이자는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걱정 마. 겨울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어요. 12월이 되니까 아예 일이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전화 한 통 안 왔어요. 과거 알던 건설사들한테 전화해 봤습니다. 팀장님, 저 이정민입니다. 혹시 현장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다들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겨울엔 현장이 없어서요. 봄 되면 연락드릴게요.
12월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근데 고정비는 똑같이 나갔죠. 533만 원.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내가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봄 되면 일 많아져요? 저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럴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과거 공사에서 일할 때는 서류로만 봤지 실제 현장의 계절성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거든요. 연말이 되니까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잘 벌 때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그 돈이 1,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까먹은 거예요. 큰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설날에 손주들 세배돈 좀 많이 주세요. 올해 아빠 많이 버셨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숨만 나왔어요. 그날 밤 아내랑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 겨울에는 일이 없어. 아내가 놀라면서 그럼 어떡해요?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고? 했어요. 저는 봄만 되면 괜찮아질 거야. 4, 5월만 되면 공사 현장 많아진다고 다들 그러더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굴삭기 관련 영상들을 보니까 댓글에 겨울엔 일 없어요. 비수기 버티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계절성 사업이라는 걸? 왜 진작 이런 걸 알아보지 않았을까 후회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도 12월이랑 똑같았어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전화기만 쳐다봤습니다. 현장에서 전화 오겠지 기대하면서요. 근데 전화는 안 왔고 통장에서는 돈만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1월 말일에 통장 잔액을 봤더니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석 달 전만 해도 3천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2달 정도 버틸 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겁이 났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2월이 되면서 조금씩 현장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는구나 싶어서 안도했어요. 첫 현장은 용인 쪽 단독주택 공사였는데 일주일치 일이었습니다. 하루 60만 원씩 420만 원을 벌었어요. 이제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연락이 안 왔어요. 3월에도 비슷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일 들어왔는데 한 달 통틀어 열흘밖에 일을 못했어요. 매출이 600만 원, 고정비 533만 원 빼면 겨우 67만 원 남는 겁니다. 기름값 치면 마이너스였죠. 왜 일이 안 들어오지? 계속 전화했지만 다들 지금 현장이 없어서요 했습니다. 그즈음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고 그 영향으로 건설 현장이 줄어든 거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전혀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월에 들어간 현장에서 미수금이 발생한 거예요. 열흘 일했는데 6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 소장님이 이 사장님 미안한데 돈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원청에서 돈을 안 줘서요 하더라고요. 처음엔 곧 주시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줬습니다. 전화해서 재촉했어요. 소장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할부금이랑 이자 갚아야 하거든요.
소장님은 알아요. 저도 답답해요. 원청에서 돈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도 안 줬어요. 600만 원이 공중에 뜬 겁니다. 5월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남 쪽 상가 신축 현장에서 보름 일했어요. 하루 65만 원씩 받기로 해서 총 97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못 받았어요. 현장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갑자기 현장이 폐쇄되고 소장님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회사가 여러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아서 부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청업체들이 다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가 된 거죠. 975만 원을 한순간에 날린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수금이 1,575만 원이야. 못 받을 것 같아. 아내가 주저앉으면서 울더라고요. 어떡해요, 당신?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요?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미 30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정비소에 맡겼더니 유압 펌프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600만 원. 돈이 없는데요 했더니 그럼 장비 못 쓰십니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카드 할부로 6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엔 돈이 없고 카드 빚만 늘어난 거죠. 이러다 정말 망하겠구나 실감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했습니다. 6월이 되니까 이제 할부금을 못 갚게 됐어요. 장비 할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장님, 이번 달 할부금이 연체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현장 돌아가면 갚겠습니다. 근데 현장은 안 돌아갔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젊은 기사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렸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이 사장님보다 젊은 기사 쓰고 싶어요. 작업 속도가 좀 더 빨라서요 하더라고요. 62 먹은 제가 30살짜리 기사보다 느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체력도 딸리고요. 어느 날은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게 너무 느리다고 다른 기사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 죄송한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평생 살면서 그렇게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니까 디스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쉬세요. 의사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데 어떡하라고요?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7월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접어야겠다. 아내랑 의논했어요. 장비 팔아야 할 것 같아. 이러다 빚만 더 늘어나겠어.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러다 당신 몸 망가지겠어요. 장비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9천만 원에 샀던 굴삭기를 4,500만 원에 팔았어요. 4년 지난 중고 장비니까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였죠. 트럭도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총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남은 할부금 4천만 원을 갚으니까 2,50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은행 대출 1억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2,500만 원 뿐이었어요. 처음에 투자한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 적금 5천, 대출 1억. 근데 지금 남은 건 2,500만 원에 대출 1억. 총 손실액이 2억 7,500만 원인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 만에 다 날아갔습니다. 장비를 팔고 나니까 허탈했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 7,5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손에 남은 건 2,500만 원 뿐이었고 은행 빚 1억은 그대로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담보 대출이라 매달 이자 33만 원은 계속 갚아야 했고요.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연금은 월 200만 원 나왔는데 여기서 대출 이자 33만 원 나가고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쓰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손에 남은 2,500만 원은 앞으로 비상금으로 써야 하니까 함부로 못 쓰는 돈이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62 먹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공사에서 35년 일했지만 그건 사무직이었습니다. 서류 작업, 컴퓨터 입력, 회의 참석, 그런 일밖에 못했어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60대 채용을 검색했어요. 나오는 일자리는 경비원, 택배 상하차, 주차관리원, 청소용역, 전부 다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퇴직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했거든요.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월급 210만 원, 24시간 격일제 근무. 면접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저를 보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물었어요. 62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공기업에서 35년 일했습니다.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공무원 출신이시면 책임감 있으시겠네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했습니다. 합격했다는 게 기쁘지도 않았어요. 과거엔 공사과장이었는데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된 거잖아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경비 일하기로 했더니 아내가 고생 많겠네요 하면서 눈물 글썽이더라고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경비실에 들어가서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네이비색 근무복에 모자까지. 거울을 보니까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하나 싶었죠. 근데 어쩌겠어요.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첫날 선배 경비원분이 업무를 알려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경비실 청소하고 아파트 정문 주변 쓸고 택배 오면 입주민한테 연락하고 들으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공사에서는 회의 참석하고 서류 검토하던 사람이 이제 빗자루 들고 바닥 쓸어야 하는 거예요. 입주민들 만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과거 공사 후배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 아파트 산다는 건 알았지만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과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 여기서 경비 일해 했더니 후배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공사과장 출신이 경비원이라니 자존심이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굴삭기 사업 같은 거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선배 경비원 분들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이 선생님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같이 도시락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되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1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공사 다닐 때 300만 원 받던 것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이 돈으로 대출 이자 33만 원 갚고 생활비로 쓰고 연금이랑 합치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아내가 용기를 줬습니다. 당신 일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요즘 60 넘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맞는 말이었어요. 주변에 보면 퇴직하고 집에서 무료하게 사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보다는 낫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큰 손주가 할아버지 뭐 해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파트에서 일해. 무슨 일인데요?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야. 정확하게 경비원이라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손주한테까지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렸어. 아내가 손을 잡아주면서 됐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되죠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는 아내가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정문 앞 쓸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현실이야. 받아들이자. 자존심 버리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입주민들한테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수고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야. 공사에서 35년 일하면서 못 해본 일을 지금 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도 익숙해지고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경비실에서 일하는 박 선배님이었어요. 65살이고 과거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퇴직금으로 치킨집 했다가 망했어.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도 굴삭기 사업했다가 망했습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먹으면서 각자 실패담을 나눴습니다. 박 선배님은 치킨집이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옥이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경험 없는 분야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계절성이나 경쟁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서 망한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진짜 많을 거야. 박 선배님 말에 공감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제 실패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왜 망했을까? 첫 번째는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 사무직이었어요. 현장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죠. 서류상으로만 건설 관련 업무를 봤지 실제 굴삭기를 다루거나 현장 돌아가는 걸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건설 현장은 겨울에 일이 없어요. 땅이 얼고 콘크리트가 안 굳고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못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여름에 잘 벌었다고 1년 내내 그럴 줄 알았죠. 세 번째는 초보자의 한계였습니다. 2달 학원 다녀서 자격증 땄다고 바로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젊은 기사들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굴렀던 사람들입니다. 저같이 60 넘어서 시작한 초보가 그들과 경쟁이 될 리 없었죠. 작업 속도도 느리고 체력도 딸리고요. 네 번째는 나이와 체력을 과신했다는 겁니다. 62이면 이미 노인입니다. 하루 8시간씩 굴삭기 타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허리 디스크 와서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건강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수금 리스크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건설업은 미수금이 정말 많아요.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또 재하청으로 돈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한 군데만 막혀도 다 망하는 구조예요. 저도 1,575만 원을 미수금으로 날렸죠. 여섯 번째는 고정비 부담을 간과했습니다. 장비 할부금, 트럭 할부금, 대출 이자, 보험료, 사무실 월세. 일 안 해도 매달 500만 원 넘게 나가는 돈이었어요. 여름에 잘 벌 때는 문제 없었지만 겨울에 일 없으니까 그 고정비가 제 목을 조르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공무원 출신 특유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평생 안정적인 월급만 받고 살았어요. 변동성이 큰 사업은 해본 적이 없었죠.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한 걸 감당할 멘탈이 안 됐습니다. 한두 달 적자 보니까 바로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유튜브 성공 스토리만 보고 현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선 굴삭기로 월 1,000만 원, 은퇴 후 대박 이런 영상만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 얘기는 없죠. 저는 그 성공 사례만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착각한 겁니다. 이 모든 실수가 합쳐져서 저를 파산으로 몰고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을 경험도 없는 분야에 다 쏟아붓다니요.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후회는 됩니다. 박 선배님이랑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 선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퇴직자들 창업했다가 망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퇴직 후 창업 실패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일 있는 거 감사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손주들 용돈이라도 줄 수 있고 아내한테 짐 안 되고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주말에 손주들 보는 게 제일 큰 낙이 됐습니다. 예전엔 손주들한테 10만 원씩 용돈 줬었는데 이젠 만 원밖에 못 줘요. 근데 손주들은 만 원도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 들으면 행복했습니다. 아내랑 저녁에 산책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욕심 안 부렸으면 우리 지금 편하게 살았을 텐데. 아내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서 뭐 해요? 우린 지금도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요즘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는 것, 저녁에 집에 와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것, 주말에 손주들 얼굴 볼 수 있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더라고요. 과거엔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고 좋은 차 사고 그런 거 꿈꿨었는데 이젠 그런 욕심 없어졌어요. 그냥 빚 갚고 건강하게 살고 가족이랑 평범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처럼 되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퇴직금 받고 뭐라도 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 없는 분야는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사무직이었습니다. 굴삭기 같은 현장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토목 관련 서류 업무 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착각했죠. 서류와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2달 학원 다닌다고 30년 현장 경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유튜브 성공 스토리는 극소수입니다. 굴삭기로 월 1,000만 원, 은퇴 후 대박 이런 영상들 많이 봤죠. 근데 그건 정말 잘된 케이스예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례입니다.
나머지 99명은 저처럼 망하거나 겨우겨우 버티는 거예요. 성공 사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체력과 나이 한계를 반드시 인정하세요. 60 넘어서 육체 노동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저는 1년 하다가 허리 디스크 왔어요. 젊은 기사들과 경쟁도 안 되고요. 나이 들면 판단력은 있어도 체력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네 번째, 계절성 업종은 정말 위험합니다. 건설업은 여름엔 일 많고 겨울엔 일 없어요. 여름에 잘 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겨울 석 달 동안 수입 제로인데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이걸 버틸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다섯 번째, 미수금 리스크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건설업은 미수금 정말 많아요. 일 다 해놓고 돈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원청에서 돈 안 주면 하청도 못 주고 저 같은 개인 사업자는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1,575만 원 날린 게 저한테는 치명타였어요. 여섯 번째, 고정비 부담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장비 할부금, 대출 이자, 보험료, 월세. 일 안 해도 매달 나가는 돈이 500만 원이 넘었어요. 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저는 여름에 많이 벌면 되겠지 했다가 겨울에 무너졌습니다. 일곱 번째, 초보자는 경쟁에서 절대 불리합니다. 현장에서는 경력 있는 기사를 선호해요. 똑같은 돈 주는데 초보보다는 경력자를 쓰죠. 저는 나이 많은 초보였으니까 더 불리했고요. 현장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여덟 번째, 퇴직금은 절대 보수적으로 운용하세요. 저는 2억 5천만 원 퇴직금을 다 쏟아 부었어요. 여기에 적금까지 깨고 대출까지 받았죠. 총 3억 원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2억 7천5백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되 감정보다 숫자로 판단하세요. 저는 아내랑 상의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 이런 장밋빛 전망만 얘기했어요. 겨울엔 수입 제로, 고정비 500만 원 이런 냉정한 숫자는 안 봤죠. 숫자로 냉정하게 계산했어야 했습니다. 열 번째, 공무원 출신은 변동성 있는 사업 조심하세요. 우리는 평생 안정적인 월급 받고 살았어요.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한 걸 감당할 멘탈이 안 돼요. 저는 2달 적자 보니까 바로 불안해졌습니다. 성격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업 안 맞아요. 지금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210만 원 받으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은행 대출 1억은 앞으로 10년 넘게 갚아야 할 겁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예전처럼 못 줘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게 제 현실이고 제가 선택한 결과니까요. 후회는 하지만 자책은 안 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웠고 그 교훈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제일 큰 행복은 손주들 보는 겁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같이 공원 산책하고 그네 밀어주고 아이스크림 사줘요. 10,000원짜리 용돈 주면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좋아하죠.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내랑 저녁에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면서 여보, 우리 그래도 건강하잖아. 일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건강, 가족, 일상. 이게 전부예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퇴직하시는 후배님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퇴직금 받고 뭐 좀 해볼까 생각되시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세요. 경험 없는 분야는 피하시고 유튜브 성공 스토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체력 한계 인정하시고 퇴직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하세요. 정사업 하시고 싶으면 적은 돈으로 시작하세요. 3억 말고 3천만 원으로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액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꼭 비수기 대응책을 미리 세우시고 고정비를 최소화하세요.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후 자금 지키는 게 성공이에요. 모험보다는 안정이 답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